지금의 유럽어와 그 인도어의 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이 사람들을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어는 사실은 유럽어하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뿌리가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 같은 아리안에서 이 아리안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만들어낸 종교가 조로아스터인데,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년 소를 건정하는 신이 하나 있고 악을 건정하는 신이 있어서 성과 악의 대립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법적인 이러한 그 종교관들이 나와요. 뭐 천사와 사탄,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원래 유대교는 이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종교 간에 이런 걸 서로 상호 영향을 끼쳐.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분적인 대립이 나중에 꽃을 핀 건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사실은 그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독교에 와서 이 조로아스트교의 이분법적인 사상이 확실히 더 많은 걸 알겠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나중에 정복하고 멸망시킨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깨물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제국을 만드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살펴보면 이때 전쟁사에서 기록될 만한 전술이 하나 개발합니다. 이건 사실 알렉산더 왕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만든 전술이에요. 이게 일명 그 왕치와 모루 전술이라는 건데 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을 할 때 주력 부대는 보병이에요. 특히 일집 창부대의 어떤 방어진을 뚫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 수메르 시대부터 내려오는 최강의 전쟁 방법이야. 전술. 즉 밀집대용으로 딱 서가지고 긴 창을 들고 있다가 첫 줄은 긴 창을 내리서 공격을 하고 둘째 줄은 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줄이 붕괴되면 뒷줄이 다시 창을 내려버리면서 이 진을 치면서 이렇게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뚫을 수 없어. 당시 보병들끼리 붙어싸고 그걸 뚫으려면 일찍 그 창부대를 다 전멸시키지 않으면 그게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술이 수메르 시대 때 개발돼가지고 오랜 기간 최강의 전법이었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깨요. 어떻게 깨냐면 당시 기병대는 보병을 지원하는 지원부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기병대를 공격부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병대로 하여금 그 밀집 창부대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기습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보면 평범한 아니지만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쌈박한 첨단 전술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기병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이렇게 보병들끼리 창부대들끼리 이렇게 대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망치와 모루라고 표현한 거는 뒤에서는 망치로 때리니까 이게 짜부러드는데 앞에서는 모루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이 전멸시키는 이런 전술이라고 해서 일명 이거를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해요. 이 전술로 삽시간에 온 나라를 다 격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세계사를 볼 적에 전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큰 전투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뭔가 새로운 전술이 개발된 거예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시대에 이런 밀집 진영 가지고 싸우다가 아카드 왕국이 수메르를 통일한 거는 전차가 등장하면서 이때는 전차가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아카드 왕국이 그 수메르를 통일한 후에 처음으로 복합궁이 개발이 됩니다. 복합궁은 그냥 나무나 대나무 등 한 재질로 만든 단궁에 비해서 사거리가 굉장히 길게 나가 활이에요. 활. 복합궁은 말 그대로 자료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써서 만든 활이야.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물속 뿔, 그러다가 동물의 힘줄, 그 다음에 나무를 덧대고 막 해야 되니까 악교가 필요해. 악교로 뭘 썼을 것 같아? 민어부래. 민어부래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드는 게 복합궁. 우리 고조선이나 고구려 해서 복합궁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한 2년 정도. 하지만 복합궁은 어느 정도 유력이 있냐면 단궁은 보통 사거리가 한 60m 정도 날아가. 활은 사실 활이 만들어진 거는 한 3, 4만 년 전에 만들어져요. 아주 오래전에. 그 프랑스 라코스 동물인가 거기 보면 활을 써서 술록을 찾는 장면들이 나와. 그 유적지가 지금부터 19,000년 전의 유적지인데 거기에 이런 활이 등장해요. 근데 그 오랜 기간 그 활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 첨단 무기야. 첨단 무기라는 건 당시 무기 중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거예요.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다고? 돌이 무슨 게 아니라 칼이나 검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게 돌이야. 근데 돌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게 활이야. 근데 복합궁은 물속 툴로 주로 만드는데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날아갔냐면 보통 150, 최장으로 날아가면 360m. 그래서 복합궁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고대에 강했던 거는 고조선이나 고구려는 활쏜사람이 많았어. 주몽이나 우리 건국신화에 보면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사실은 복합궁을 갖고 있던 거죠. 중국은 고조선하고 가까운 연나라나 제나라 정도가 복합궁을 갖고 있었고 중원에는 복합궁이 없었어요. 걔네들은 단궁을 썼어. 그나마도 화살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화살 끝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세를 잡은 다음에 실로 화살을 수거해야 돼. 그만큼 활이 필요했어. 진시황이 중국을 삽시간에 통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시황의 첨단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쇠뇌, 즉 기계식 활이야. 활은 어려서부터 많이 연습해야 돼. 특히 말 타고 다니면서 쏘는 활은 군인들한테 연습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유목민족만이 어려서부터 말을 타면서 활을 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쇠뇌는 기계식 활이기 때문에 간단히 훈련시켜서 쏠 수 있어. 그 쇠뇌를 가지고 삽시간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진시황. 그런데 복합궁이 그런 쇠뇌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이게 강한 무기냐면 쇠뇌 한 발을 써서
저쪽에 우리 북한공은 6발이었어요. 그리고 쇠뇌는 사거리가 보통 60m예요. 북한공은 얼마라고? 150에서 360m. 안시성에서 양만 준쪽한테 당나라 그 왕이 그 화살 받아서 눈 한쪽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화살이 멀리 날아올 줄 몰랐던 거야. 그 사람들은 화살이 주무기가 아니고 활이 주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날아오면 360km 날아가고 그런데 이러한 복합군이 기원전 2300년경에 아카디아에서 만들어져요. 제 의문은 우리는 고구려 신화나 이럴 때 복합이 등장하는데 고조선에서도 복합공을 썼는지 여부는 사실은 역사학계에서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썼어요. 그리고 아리안이 철기를 만들어내면서 아리안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건 그들이 철검과 철수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힉서스족이라고 그 셈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그 중기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합니다. 이집트의 그 정권을 잡아. 이 사람들도 당시에 이륜적자를 끌고 복합권을 가지고 이집트를 쳐들어. 그런데 이러한 거는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당시 글이 있어서 기록으로 다 남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즉, 글 이후의 역사는, 기록이 있는 역사는 이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후대 일이지만 글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게 동양, 우리나라를 지칭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최근이라도 선사시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잘 아는 거는 수메르 문자가 기원전 한 3,000년에 만들어져. 정확한 셈입니다. 그거를 해독하니까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조선에서는 분명히 말은 있었던 거 아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묻혀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조선이나 우리나라가 강했던 이유는 여기에 근거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정주민족하고 유목민족이 맞붙어서 싸우는 유목민족은 항상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특히 말타하고 활을 쏘던 민족이어서 가만히 농사 짓고 있는 정주민족이 너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사를 보면은 지금은 한족들이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오랑캐들이 이렇게 대단한 걸로 나오지 않았지만 실은 한무제 이전까지는 완전히 그 흉노들의 세상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청고마비 얘기했죠. 청고마비가 하늘이 높고 그 말이 살찌고 뭐 해서 청고마비가 아니라 그 시기가 되면 영락없이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정주민족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정주민족도 아니고 유목민족도 아니고 기마민족이에요. 그럼 기마민족은 바보같이 얘기를 해서 유목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마민족이 기마민족. 근데 왜 이랬었을까? 기마민족은 정주민족과 비슷하게 한국에서 사는데
기마민족은 주로 삶의 방식이 우리는 사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어요. 왜? 워낙 산악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70%가 산악인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평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게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서해나 바레만 쪽이 갯벌이에요.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한 대형 갯벌이에요. 세계에 갯벌이 5대 갯벌이 있는데 세 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옛날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가 하나가 우리 서해 갯벌이고 하나는 저 북해 쪽에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가 있던 곳에서 유일하게 큰 대형 갯벌이 우리 서해 갯벌이에요. 근데 갯벌은 어떤 특성이 있냐? 문명이 발생하는 곳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문명이 발생합니다. 문명이 발생하려면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소금이 있어요. 인류의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최북반구에 있는 강하류야. 강하류의 특징이 퇴적층으로 농사짓기 편하고 물 구하기 편하고 거기에는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갯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소금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갯벌 생물들, 조개나 낙지류 같은 게 당시 초기 인류들이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갯벌 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갯벌에는 염생 식물도 있어. 함초나 이런 것들이 그 소금을 드시네요. 동물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소금을 구할 수 있거나 가져올 수 있거나 어떤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문명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그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있고 탄생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서해 갯벌과 이 바레만 갯벌이 그런 걸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초기서부터 가장 많은 인류가 모여서 살았던 곳이 이 우리 서해와 이 바레만 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지금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 자그마치 바레만 이때 서해 갯벌일 때 그 주변 인구가 지금 거의 한 20억 정도 가장 높은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우리 위에 몇 개가 더 있지만 우리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밀도를 생각하면 이쪽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강했던 이유는 정치민족으로 강했던 이유는 바로 말과 활과 수레가 있어서 그랬어요. 당시 전쟁에서 말은 지금의 탱크에 보병들 사이에서 말탄 기수가 긴창을 가지고 쳐들어가면 지인을 흐트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이 당시에 최첨단으로 사고를 납니다. 다일당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죠. 당신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5배 왕국을 크기를 만드는 그 힘이 다일당 때 최정예 부대가 뭐였냐면 돌팔매 부대예요. 다일당의 부대 중에서 돌팔매 부대가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선두에 나서 싸워. 그런데 다일당은 그들한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그 활이야. 활을 가르쳐. 그래서 적군하고 전쟁이 나면 그 부대가 활로 먼저 제압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들어오면 돌로 제압을 하고 그걸 나중에 보병이나 기병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술 때문에 다이당이
직분의 5배나 되는 그런 용토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더 따라붙는데 바로 세계의 주요한 교통 통상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산지와 철산지, 구리산지들을 장악해요. 에돔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이러한 광물들과 소금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적에 그 경제사로 그 내막이라고 할까 본질을 좀 쳐다봐야겠네요. 우리의 사실은 과거의 전투도 사실은 그랬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하고 싸운 게 사실은 비단일 뿐이나 그 안지성이 철산지대거나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이 사실은 많아. 그런데 기존의 우리 역사는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정권 위주 아니면 어떤 종족 다툼 이런 걸로 계속 해석을 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자주 피터지게 쌓여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거기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심하게 어떤 통상로에 대한 거나 교육로에 대한 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밑바탕입니다. 그 역사를 그러한 관점에서 혹은 승자의 기록이 아닌 당시의 어떤 실상을 재정하면서 좀 다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그 유다 왕국이 속국이 됩니다. 그리스의 속국이 되는데 당시 알렉산더는 제국을 만든 다음에 제국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계획 도시를 만들어요. 그때 한 사실 한 70개 정도 사실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은 도시들이 없어졌거나 다른 이름의 도시를 표현했는데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린 철학이 헬레니즘이에요. 그 일종의 세계신. 그리고 이때서부터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은 서로 강력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이때 히브리즘이 큰 공격을 당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이 헬레니즘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로들이 만들어낸 게 70인입니다. 그 말 안 듣는 젊은이들한테 히브리어를 다시 가르치지 못하겠고 그들한테 성경을 읽혀야 되겠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편찬을 합니다. 그게 70입니다. 즉 자기네 젊은이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이 탄생합니다. 이거 사실 72분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70인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기에 그 일종의 접종교전이 벌어졌는데 마카비 전투라고 해서 마카비 그 가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을 기념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초에다가 하루치 불을 켜놨는데 그 불이 자그마치 일주일을 가.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우카 저거를 종교적인 절기하는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우카가 우리 크리스마스 비슷한 즈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절기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선물을 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그러는데 요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안 씁니다. 뭐라고? 네, 지금 해피하다고 왜 그럴까? 바로 유대인들이 하도 지랄을 떨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거야. 해피하다고. 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지켰는데 특히 미국 정치인들은 눈치 내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놓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심지어는 미국 백악관에서 이 한국화 저거를 해 의식을 해요. 그리고 당시 그 유다 이 시기에 바리새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잔혹하게 진압을 하고 그들을 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유대인들끼리도 사실은 이 갈등과 어떤 분쟁으로 안 싸워요. 평화가 찾아오면 그 친구들도 맨날 이렇게 싸워. 그러다가 힘들면 뭉쳐. 그래도 뭉치니까 다행이죠. 힘들면 뭉쳐.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 왕,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최초의 의무교육을 탄 유대인이면 누구나 공부해서 그걸 깨우쳐.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 여왕 기억하죠. 자, 그 후에 이제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시대가 되는데 한 5분 쉬었다 하자.